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그게 이제 첫 번째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한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로는 로마에 있는 판테온이라는 건축을 다루어 볼까 합니다. 너무 다 알려진 작품 아니냐, 뭐 새로운 게 있느냐? 아닙니다. 새로운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파르테논 밤에 올려단 본 모습이고요. 고대 건축으로는 압도적인 사이즈죠. 평지 위에 돌산이 하나 솟아 있는데 해발 156m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아크로폴리스가 아테네에만 있는 건 아니고 도시마다 다 있죠. 크레타에도 수백 개의 아크로폴리스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도시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 남쪽 벼랑을 따라서 디오니소스 극장이 있고요.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중앙에 노란색 네모난 꼴이 파르테논 신전인데 정면 기둥이 8개고 측면 기둥은 17개예요. 정면 기둥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측면 기둥 수가 됩니다. 그래서 8 곱하기 2는 이제 16이고 더하기 1을 하면 이제 17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정면 기둥이 8개인 경우에는 측면 기둥이 17개. 정면 기둥이 6개인 경우에는 네, 13개. 그게 이제 모범적인 해결이고, 그 다음에 예외 사례들도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을 보면 밑에 기둥들이 받치고 있고요. 도리스식 기둥인데 바깥으로 보이는 건 이제 도리스식 기둥의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위에 요 세 줄, 한 줄, 두 줄, 세 줄, 트리글리프스가 있고 홈이 두 줄이 파여 있는데 가운데는 두 줄이 파여져 있지만 가장자리에 또 반개가 또 파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트리글리프스 사이에 이런 판 부조를 이렇게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네요. 이곳은 이제 델피인데 트리글리프스 사이에 판 부조를 위에서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이런 구멍이 하나 보이고 여기 이제 약간 동그란 게 이제 붙은 것 같은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페르시아 전쟁 때 노획했던 방패, 이런 무구들을 녹여서 이 청동 방패를 여기에 붙였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보셨던 내용들이고요. 북쪽 벽, 아크로폴리스 북쪽 벽에 가면 밑에서 올려다보면 이런 원통형 기둥, 드럼들이 이렇게 벽 속에 박혀 있는데 안쪽에서도 이런 기둥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페르시아 전쟁을 거치면서 원래 여기는 기둥이 몇 개죠? 6개밖에 안 되네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은 기둥이 하나, 둘, 세 개, 넷, 다섯, 여섯. 이것도 6개네요. 그러면 기둥 8개짜리 파르테논은 어디 있는 거죠?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이 발발했을 무렵 이 아크로폴리스를 지금 짓고 있었는데 한참 이제 건설 중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싹 불지르고 파괴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불에 실린 걸 이제 다 뜯어다가 아까 이쪽이 이제 북쪽인데요. 북쪽 그 벽을 확장하는데 이제 밑에 갖다 놓고 이쪽도 크게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면을 확장한 다음에 조금 더 넓게 기둥 8개짜리 8 곱하기 17짜리를 새로 지은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파르테논이다. 우리가 보는 파르테논은 세 번째 파르테논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쟁 때 불을 지르고 다 깨부수고 퇴각을 했는데 나중에 고향에 돌아온 아테네 시민들이 그거를 다 매장을 시켜줍니다. 땅속에. 그래서 그 파르테논, 오늘날 파르테논의 남서쪽 모퉁이 그 집안 밑에서 발굴된 이 조각 작품들은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파묻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작품들은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 전쟁 이전에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이후에 만들었을까요? 이전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대 측정을 하는데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도르래 장치, 거중기를 이용해서 돌들을 하나하나씩 쌓아 올렸고요. 밧줄을 끌어매가지고. 그리고 드럼, 돌 사이사이에는 쇠로 이음 장치를 박아 넣었습니다. 혹시 거중기, 권양기 이런 게 목민심서를 지은 정약용 선생이 혹시 수원성 정약용 선생이 발명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있어서 파르테논 이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이런 벽에서도 이런 혹 같은 거가 지금 남아 있어요. 원래는 이제 완성되고 나서 이걸 깨끗하게 깎아내야 되는데 전쟁 끝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런 장치들이 있고요. 가운데 이제 쇠 막대기를 박고 드럼을 쌓아 올립니다. 근데 쇠 막대기만 박아 놓으면 흔들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무를 흘려 넣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드럼에다가 구멍을 뚫고 쇠꼬챙이를 박고 나무를 흘려 넣어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이제 뒤집어요. 뒤집은 다음에 여기 이제 아랫부분이니까 여기에다가도 약간 나무를 흘려 놓고 딱 맞춥니다. 그러면 나물이 흘러나오겠죠, 그죠? 바깥으로. 이게 나오는 길입니다. 여러 개를 파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빨리 진행을 할까 합니다. 예전에 알쓸 신자합에 이 파르테논 신전 편이 나왔었는데요. 알쓸 신자합 여러 편 중에 파르테논 편이 가장 조회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김진애 선생하고 유시민 선생이 나와서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싹 다 거짓말입니다. 자, 우선 파르테논 신전에는 직선이 없다. 바닥이 평평해야 정상이다. 근데 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굽어대는 거야. 가운데가 배가 부르고 볼록하다. 가운데가 볼록합니다. 볼록하죠, 그죠? 옆에 눈을 대고 보면 볼록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서쪽으로, 남북쪽으로 다 볼록합니다. 김진애 씨 얘기로는 약 20cm 정도 이렇게 배가 볼록한데 가장자리보다 중앙이 20cm 정도 높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착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20cm 아니고요. 12cm입니다. 그리고 착시와는 관계가 없어요. 자, 여기 보면 12cm죠, 그죠? 이쪽은 6cm밖에 안 됩니다. 이쪽이 이제 동서입니다. 동서. 착시. 착시라는 것은
직선으로 처리했을 경우에 가운데가 늘어져 보인다는 거야. 처져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처져 보이지 않게 일부러 볼록하게 만들어야지 착시를 바로잡을 수 있고 평평하게 보인다. 그게 바로 김진애 씨 주장입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주장이에요. 또 아랫부분, 기둥 아래 슬로바트뿐만 아니라 신전 윗부분, 들보도 약간 올라가 있습니다. 들보도 이렇게 약간 올라가 있다. 왜 볼록하냐? 안 그러면 가운데가 처져 보인다. 직선으로 수평으로 처리하면 처져 보이기 때문에 일부러 볼록하게 해서 직선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착시 때문에 볼록하게 안 하면 가운데가 처져 보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거꾸로 설명한 거야.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동쪽 정면부인데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서 눈을 대고 본 장면입니다. 약간 볼록합니다. 아까 6cm 차이가 났었죠, 그죠? 그 다음에 동쪽에서 서쪽으로는 약 12cm 정도 볼록합니다. 아니, 착시가 아니면 왜 볼록하냐? 가운데가 왜 볼록하냐? 왜 볼록하기도 힘든 거 아니야? 빗물 빠지라고 그런 겁니다. 빗물. 왜냐하면 빗물이 고이면 흙이 쌓여요. 흙이 쌓이면 풀씨, 나무씨, 이게 뿌리가 파고들면서 벌어집니다. 그러면 20, 30년 후에 올리브 나무 같은 게 하나 딱 서고 그 다음에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파르테논처럼 거대 건축물의 경우 들보를 수평선, 직선으로 처리하면 밑에서 우리가 올라볼 때 오히려 가장자리가 낮고 가운데가 더 뿔룩해 보여요. 여러분, 높은 건물 있잖아요. 가까이서 밑에서 올려다보면 중앙은 가깝고 가장자리까지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왜곡이 일어납니다. 가장자리 왜곡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김진애 씨 주장은 수평으로 처리하면 가운데가 처지기 때문에 일부러 볼록하게 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수평으로 했을 때 처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완만하게 볼록해 보여요. 시각 왜곡 현상이 교정되기는커녕 왜곡이 강조됩니다. 그 다음에 파르테논 밑에 계단이 한 칸, 두 칸, 세 칸 0.5m 0.5m면 이만큼입니다. 제가 한 발로 올라가기 힘들어요. 이런 계단이 세 칸이 있어요. 계단 3개, 그리고 받침부가 하나 더 있습니다. 30cm짜리 받침부가 하나 더 있어요. 일단 3칸이라고 봅시다. 이거를 다 합하면 기둥이 서 있는 요 기단부까지 1m 87cm입니다. 1m 87cm.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이 한 1m 55cm, 1m 60cm였을 거란 말이에요. 1m 60cm 사람이 머리, 정수리 높이가 1m 60이면 정수리에서 눈까지는 또 10cm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1m 40, 50cm 높이에서 사람이 여기 섰을 때 1m 40cm 정도 높이에서 이걸 이제 올려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닥부, 들보 전부 자신의 눈높이보다 약간 높은 곳 아니면 한참 높은 곳을 밑에서 올려다보게 됩니다. 올려보는 시선이에요. 시각 왜곡을 일으키는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점의 위치, 밑에서 올려다보냐, 위에서 내려다보냐, 아니면 건축물의 중앙에서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왜곡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저쪽은 짧게 보이고 이쪽은 길게 보인단 말이야. 마른 목골로 보여요. 옆에서 보면. 그렇지만 중앙에서 보면 반듯하게 보이겠죠? 밑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밑에서 보면 아래쪽이 더 넓어 보이고 위쪽이 더 좁아 보이겠죠? 거리가 있으니까. 거리가 달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선거리입니다. 내 눈으로부터 대상까지 거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똑같이 바둑판이라도 바둑판을 제가 10cm 앞에서 바둑판이 있는데 10cm 앞에서 본단 말이야. 이렇게 본단 말이야. 왜곡이 일어나죠, 당연히. 왜곡이 일어나고 가까이서 보면 바둑판의 중앙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건물이라도 피라미드라도 10km 밖에서 본다. 왜곡 안 일어나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다른 분들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죠. 왜곡 일어나죠, 그죠? 가까이서 보면 왜곡 일어납니다. 소대가리를 앞에 놓고 가까이서 한번 다 보시죠. 왜곡 일어나죠. 그렇지만 5m 정도 떨어져서 보면 왜곡이 사라집니다. 이게 왜곡을 일으키는 요인 두 가지예요. 시점이 올라가 있느냐, 내려가 있느냐, 옆으로 빠져 있느냐, 또는 얼마나 가까우냐, 뭐냐에 따라서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충분한 거리 없이 거대 건축물이나 거대 벽화를 볼 때 시각 왜곡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충분히 떨어져서 볼 것. 근데 파르테논은 충분히 물러날 수가 없어요. 돌산에다가 거기 건축물들이 빽빽하게 앞뒤로 박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르테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보면, 그렇지만 누가 파르테논을 보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높은 건물을 밑에서 보면, 옆에서 보면 한쪽이 길어 보이고 또는 중앙이 볼록해 보이고 이런 식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방패가 오목하게 보이시죠, 그죠? 그렇지만 이 시점, 이 거리에서 본다면 방패가 평평하게 보입니다. 평평해 보여요. 가운데 있는 사각형과 가장자리 사각형이 사이즈가 똑같아요. 더 가까이서 보면 가운데 있는 사각형이 커 보이고 가장자리에 있는 사각형이 작아 보입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방패가 볼록해 보여요. 집에 가서 바둑판을 앞에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눈으로. 두 눈으로 아니고 한눈으로. 이게 김진애 씨 설명이 엉터리인 거예요. 두 번째, 김진애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둥이 신비하다. 파르테논 신전을 보면 기둥 길이가 다 똑같은데 기둥 사이 거리, 원래 기둥 사이 거리를 할 때는 기둥의 중심축 사이 거리가 이제 주간거리입니다. 근데 어쨌든 다른 기둥거리, 주간거리는 다 똑같은데 여기 이제 끄트머리란 말이에요. 끄트머리는 짧다. 좀 짧다. 이거는 육안으로 확인이 되죠, 그죠? 이 부분 보면 확인되지 않아요? 네, 짧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두 번째로 짧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모서리에 있는 기둥이 제일 두껍다.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으니까 굵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김진애 씨 뭐 엉터리 주장이 하지만 왜 모서리 기둥 안 굵습니다. 근데 모서리 기둥이 더 굵은데 김진애 씨 주장이 굵은 이유는 신전을 중앙에서 봤을 때 모서리가 제일 멀다. 그래서 가늘어 보인다는 거야. 제일 멀면 제일 가늘어 보인다. 그래서 아예 굵게 만들어서 안 가늘게 보이게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우리가 신전 볼 때 항상 정중앙에서만 봅니까? 이렇게 저렇게 걸어 다니면서 보지 않아요? 자, 맨 끝 기둥이 너무 멀어서 그러면 항상 중앙에서 본다면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굵게 만들어야지 끝에 것만 확 굵게 만들고 다른 건 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김진애 씨는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멀어지면 기둥 자체가 가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비례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례가 축소가 되는 겁니다. 사이즈 자체가 이제 작아지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은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달도 멀리 있으니까 제 손톱에 가려지잖아요. 사이즈가 줄어든 겁니다. 기둥 자체가 가늘어지는 건 아니에요. 모든 기둥은 굵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몇 미리 뭐 그 정도 차이는 다 존재해요. 이거 돌을 깎다 보니까.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기둥 똑같잖아요.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바깥 기둥이 아니라 정면부 안쪽에 들어가서 계단 올라가서 안쪽 계단인데요. 1.369? 1.369 다 똑같네요. 가장자리라고 굵은 거 없어요. 그죠? 기둥 사이 거리, 주간거리에서 모서리, 맨 바깥쪽 모서리 기둥 간격이 왜 특별히 좁냐? 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좁게 한 것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중앙에서 봤을 때 제일 멀기 때문에 기둥이 가늘게 보이는 현상,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일부러 간격을 또 당겼다. 굵게 만들고 간격도 이제 당겼다. 아닙니다. 자, 여기서 보면 기둥 사이의 거리는 거의 다 일치합니다. 거의 다 4.3이에요. 4.3m, 4.3m, 4.3m. 근데 왜 이건 4.7m냐? 이것도 왜 4.7m냐? 다른 기둥들은 기둥의 중간과 중간 사이 거리를 쟀어요. 그렇지만 요 마지막 거리는 중간과 중간이 아니고 끝과 중간입니다. 그래서 40cm가 늘어난 거야. 기둥 굵기 때문에. 가장자리 기둥의 주간거리는 다른 기둥들의 주간거리보다 약 34cm 짧습니다. 이게 뭘까? 이게 자입니다. 자. 옛날에는 막대기 끊어다가 거기다가 이제 칠해가지고 손바닥 한 뼘 길이, 일팔모, 일구비도 또는 엘레라고 하고요. 발바닥 하나 길이, 위팔 길이, 머리 길이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다 맞죠. 도시마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건축가들은 여기 와서 이제 자를 그때그때 제작해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이제 착시라든지 뭐 기둥이 굵어지고 가장자리 뭐 이런 거를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다 대단한 일이 아니겠느냐. 거리 원근에 따른 착시와 착시 교정 효과가 아니라면, 김진애 씨 주장인데 그거 다 틀렸어요. 파르테논 건축가는 왜 맨 바깥 기둥의 주간거리를 34cm나 더 당겨가지고 유난히 짧게 정했을까요? 왜? 이거는 도리스식 신전의 태생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을 당겨서 얘기하자면 모서리 기둥은 다른 기둥과 굵기 똑같아요. 그렇지만 주간거리가 34cm 더 짧은 이유는 착시 보정 문제가 아니고 도리스식 신전 건축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스식 신전의 무슨 문제냐? 바로 모서리 문제인데요. 이게 아주 골치가 아파요. 시험 문제 내면 다 틀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구조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볼까요? 이거는 코린토스 신전이죠. 그죠? 코린토스식 신전입니다. 여기 이제 기둥들이 있고 들보가 있는데 들보가 고속도로가 쫙 나 있습니다. 고속도로. 여기에다 이제 그림을 그려도 되고 부조를 갖다 붙여도 돼요. 어쨌든 뭐 아무것도 걸릴 게 없습니다. 주간거리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짧거나 그렇지 않아요. 자, 이거는 이오니아식입니다. 이오니아 기둥 위에 또 들보에 고속도로가 쫙 나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쫙 나 있어요. 그리고 기둥 사이 거리 다 똑같습니다. A, B, C, D 다 똑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리스 신전은 골치 아픈 모서리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기둥의 중심축 위에 트리글리푸스의 중심이 일치하고요. 여기도 일치했죠. 여기도 일치했습니다. 다 일치했는데 모서리는 어떻습니까? 요 중심과 트리글리푸스 중심이 일치합니까? 어긋났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요 거리와 요 거리, 이 거리에 비해서 약간 짧아 보이잖아요? 약간 짧아 보입니다. 그죠? 요 거리에 비해서 요 약간 짧아 보여요. 그렇지만 거의 표시가 안 납니다. 한눈에 잘 모르겠어요. 자, 이게 바로 도리스식 기둥의 문제인데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예컨대 중심축 일치. 그리고 중심축을 일치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일치했죠, 그죠? 일치하면 기둥 위에 들보가 이렇게 쑥 들어간단 말이야. 여기 쑥 들어가요. 일치한 대신에 이 부분이 비어 있는 거야. 아, 그러면 이 돌을 좀 길게 끊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보다 이걸 좀 요만큼 더 길게 쓰자. 오케이, 길게 씁시다. 길게 쓰면 이번에는 요 트리글리푸스가 일치를 하는데 이것도 비잖아. 이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바보? 그래서 단순히 이 돌만 길게 쓴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밑에서 보는 것처럼 요 주간거리보다 요 주간거리가 약간 짧죠. 그래서 이 기둥이 원래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요걸 살짝 밀은 거야. 조금. 너무 많이 밀면 안 돼요. 조금 밀고 이놈 돌보다 요놈 돌이 요만큼 더 길어요. 요 돌은 약간 길게 쓰고, 그리고 트리글리푸스도 완전히 일치는 안 하지만 조금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완성된 신전을 봤을 때 그런 대로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코린토스식이나 이오니아식은 요 일치하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냥 고속도로다, 고속도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파르테논이 바로 도리스식 신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태생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착시를 보정하고 뭐 가운데서 보니까 멀어서 가늘어 보이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파르테논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게 모든 도리스 신전이 얼만큼 당기느냐, 얼만큼 밀어주느냐 다 다릅니다. 전부 다 해결이 달라요. 그런데 이 파르테논, 익티노스, 칼리크라테스 이 두 양반은 이제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이 보세요. A와 B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냥 밀고 봐 하고 그냥 밀어버린 거야. 파르테논이 가장 아름다운 신전, 거짓말입니다. 제일 엉터리 신전이에요. 왜 제일 엉터리 신전이냐? 조금 전에 봤던 헤파이소스 신전 밑에는 파르테논입니다. 왜 엉터리 신전이냐면 도리스 신전은 무조건 예외 없습니다.
6 곱하기 13이에요. 근데 파르테논은 델로스 동맹기금 끌어다가 때려짓다 보니까 사이즈를 이제 키운 거예요. 거기다가 엄청나게 큰 12m짜리 아테나 신상도 집어넣어야 되고, 금과 상아로 만든 신상도 사이즈를 엄청나게 키운 거야. 하다 보니까 지붕 하중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야, 6 곱하기 13으로 해서 이거 지붕 못 버텨. 기둥 더 박아야 돼. 그래가지고 8 곱하기 17로 구조 변경을 한 거야. 그래서 모든 도리스 신전 중에 유일하게 8 곱하기 17의 변칙입니다. 변칙이 파르테논이에요. 6 곱하기 13을 8 곱하기 17로 바꿨다. 그것 때문에 이제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하기 시작합니다. 건축의 각 부문제들 사이에 비례가 왜곡되고, 평면도 뭐 어쩌고 다 엉망진창이 됐어요. 전부 불일치합니다. 전부. 그래서 우리가 고딕 대성당이라고 하면 뭐 아미엥 랭스, 그 이제 고딕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계속 진화가 되고, 그 진화의 끝점에 있는 게 아미엥과 랭스인데요. 도리스 신전의 진화의 그 가장 고점은 에기나 아파이아 신전입니다. 아테나 아파이아 신전인데요. 자, 6 곱하기 13이고요. 이 비례가 고대 그리스인들이 가장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건축 비례, 인체의 비례입니다. 인체의 비례를 그대로 따가지고, 가령 신전 기둥이 있으면 신전의 바닥부 직경과 높이의 관계를 보셔요. 자, 이 기둥, 바닥부 직경과 높이. 단듯하죠? 단단합니다. 우람하고요. 든든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그리고 기둥의 높이와 들보의 높이. 판부조와 기둥의 바닥부, 직경, 그리고 높이 관계. 그 다음에 위에 박공부와 기둥의 관계. A와 B, B와 C, C와 D, A와 D의 관계들이 마치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것 같아요. 근데 파르테논은 어떻습니까? 기둥이, 굵은 기둥들이 너무 6개가 들어갈 자리에 8개가 들어가는 바람에 너무 촘촘해져 버렸어요. 너무 촘촘합니다. 드문드문 해야 될 놈들이 촘촘해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간격이 더 떨어지면 판 구조가 더 커지겠죠. 그런데 이놈이 좁아지는 바람에 두 기둥 사이에 판 구조가 2장밖에 못 들어간단 말이야. 이 간격이 좁아지니까 판 구조도 납작해져 버리는 거야. 비례가 여기서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아래쪽이 훌륭한 비례고 위쪽이 왜곡된 비례입니다. 파르테논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 다 거짓말쟁이야. 왜 아름다운지 그걸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내부는 더 엉망진창입니다. 자, 바깥 기둥하고 내부 기둥하고 이게 맞아요? 이 줄이 맞습니까, 이게? 이 줄이 맞아요? 감실 벽체하고 이 줄이 맞아요? 이 기둥하고 이 도대체 뭐를 일치시킨 거죠? 다 다른 놈이다, 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에기나 아파이아 신전, 가로, 세로가 딱딱 들이맞고요. 그 다음에 파르테논은 정면기둥 8개인데, 정면기둥 8개는 이오니아식 신전의 특징이요. 자, 가로, 세로 다 맞죠, 그죠? 내부 기둥, 외부 기둥, 뭐, 줄 다 맞습니다. 파르테논은 하나도 안 맞았잖아요. 기둥들이 막 안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이게 이제 파르테논이라고 해요.
신전 건축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냐? 건축의 기둥의 바닥 부직경, 높이서부터 시작해서 판부조, 트리글푸스 전체와 부분과 각 부분들 사이의 올바른 비례가 아름다운 건축, 아름다운 인체를 만든다. 그래서 훌륭한 건축가는 사람의 인체 비례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깨는 좁은데 머리통이 너무 크다. 아니면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너무 짧다. 팔이 너무 길다, 짧다. 이 곤란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파르테논은 아름답지 않다. 이제 설명을 해놨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파르테논을 아름답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건축서에는 파르테논이 제일 아름답다고 써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고고학을 저는 이제 12년을 고고학을 했단 말이야.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일본 책을 뺏겨가지고.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왜 6 곱하기 13을 8 곱하기 17로 바꿨을까요? 그리고 8 곱하기 17은 기본적으로 두 겹입니다. 두 겹. 여기서 보면 정면 기둥이 8개면 기둥 자체를 두 겹으로 둘러야 돼요. 근데 파르테논은 한 겹밖에 안 둘렀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돈 아끼려고. 비용 문제. 우리가 건축물 지을 때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간 게 원주입니다. 원기둥이에요. 자, 그래서 8 곱하기 17로 설계를 변경한 이유가 지붕 하중 문제, 그 다음에 비용 문제, 원주 아끼느라고 더 엉망이 됐죠. 그죠? 안팎이 따로 놀잖아요. 그 다음에 거대 신상을 안에 드리기 위해서. 다른 선례들이 존재했습니다. 남부 이탈리아 사례들을 지나가고요. 자, 그렇지만 여기서는 기둥을 하나로 원래 이제 두 겹 들어갈 자리를 한 겹씩, 한 줄씩 비워놨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줄은 다 맞췄단 말이야. 줄은. 가로, 세로, 줄은, 벽자하고 줄은 다 맞췄죠. 그죠? 근데 파르테논은 그것도 안 맞춘 거 아니에요. 파르테논은 혼종 양식이다. 범그리스 신전을 표방하면서도 복고적인 도리스식으로 지었다. 철진한 양식으로 지은 거예요. 슬라브 재정 신상 공간 문제를 해서 이오니아식을 했고요. 두 겹으로 지어야 될 것을 한 겹으로 둘렀다. 기둥을. 자, 김진애 씨의 마지막 주장은 이겁니다. 같은 시대, 기원전 5세기 초반, 같은 시대의 페르시아 건축은 벽체가 바깥으로, 우리가 이 강의실도 벽으로 에워싸여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이 천장을 받치기 위해서 가운데 기둥들을 박았을 거예요. 벽체가 바깥을 싸고 있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공간 활용도가 높아요. 그리고 내부에 기둥을 박았다. 그런데 김진애 씨 주장이요. 파르테논 신전은 벽체를 안으로 집어넣고 기둥을 바깥으로 뺐다. 안팎을 뒤집어 놨다. 이것이 아테네의 힘이다. 아테네의 힘은 완전히 새로운 인식체계의 전환이다. 건물의 안팎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진애 씨는 페르시아 건축을 보면 같은 시대 밖에 벽체가 있고 안에 기둥들이 있다. 그런데 파르테논을 보면 벽이 안으로 숨었고 기둥이 바깥에 보인다. 이거는 공간 활용도가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장식성은 높아지지만 효율성은 낮아지죠. 그죠? 실용성이 낮습니다. 벽과 기둥 위치를 뒤바꿔 놨다. 안팎을 뒤집어 놨다. 그렇다면 왜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는 왜 이런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남들 안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거대 신전을 만들었을까?
그랬더니 갑자기 유시민 씨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눈에 힘 주었어요. 힘 주고 있어요, 지금.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의 맹주 도시입니다. 그래서 돈 걷어가지고 원래는 델로스 섬에 보관했던 금고를 아테네로 옮겼어요.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 안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따로 보관하다가 워낙 이제 공사비 쓰느라고 보관할 돈도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완성된 다음에는 이 안에다가 동쪽에 보관을 했습니다. 아테네가 안팎을 뒤집은 것, 벽체와 기둥의 관계를 뒤집은 이유는 델로스 동맹 맹주로서 자신의 도시국가의 힘의 크기를 과시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기둥들을 밖으로 둘러치는 방식으로 전례 없던 그런 건축을 실험을 했다. 그러니까 막 옆에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자, 원래 신전 건축에서 기둥은 벽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원전 5세기 후반에, 5세기 초반입니다. 죄송합니다. 후반입니다. 448, 432 후반이네요. 후반에 기둥을 바깥으로 뺀 기상천외한 양식을 발명해서 파르테논에 최초로 적용했다는 게 김진애 씨 주장이고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유시민 씨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페르시아 전쟁 끝나고 패권 국가로 부상한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기금 아테네로 옮기고 돈을 쏟아부었는데 동맹국 사이에 힘과 권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일찍이 없던 새로운 양식의 신전을 시도했다. 그래서 파르테논은 벽 바깥에 기둥 열조가 들어있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자, 동맹금고가 저쪽에 있었고요. 뒤쪽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듯이 빽빽하게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벼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시선거리 충분히 떨어져서 신전을 감상할 거리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파르테논이 최초로 기둥을 벽체 바깥으로 둘러 세웠을까요? 김진애 씨, 유시민 씨 주장이 맞나요? 파르테논 이전에는 없나요? 있습니다. 그리스 본토입니다, 이게. 파르테논 이전이고요. 그 다음에 범그리스, 마그나 그레키아, 이런 신전들이 있습니다. 파르테논은 5세기 후반입니다. 그보다 150년 앞서 기원전 600년경에 지어진 올림피아 헤라 신전. 여기서 이제 성화, 체화하는 곳이에요. 요 동쪽 앞에 재단에서. 여기 벽체 바깥에 기둥이 있지 않나요? 바깥에 있죠, 그죠? 바깥에 있습니다. 파르테논보다 150년은 아니고 50년 앞서 지어진 에기나 아파야. 여기에서도 역시 기둥들이 바깥에 있습니다. 안에 아니에요. 그리고 기원전 1000년경 파르테논보다 550년 앞서서 레프칸디에, 이거 이제 목조 건축인데 여기에서도 역시 기둥들이 벽체 바깥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사례예요. 그렇다면 파르테논이 기둥을 바깥으로 세운 최초의 신전 건축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기원전 1000년부터 있었어요. 결론. 파르테논의 바닥부와 위에 들보가 가장자리에 비해서 가운데가 이렇게 불룩한 것은 직선으로 처리할 경우에, 수평선으로 처리할 경우에 가운데가 꺼져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일부러 볼록하겠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빗물 잘 빠지라고 그런 겁니다. 신전 기둥들 중에 모서리 4개의 기둥이 특별히 굵다.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굵은 이유는 멀리 떨어질수록 가늘게 보이는 시각 착시를 보정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요. 가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비율이 축소돼 보이는 거죠. 파르테논 신전은 기둥을 바깥으로 둘러세운 최초의 그리스 신전이다. 이것은 페르시아와 달리
고전기 그리스의 새로운 인식 전환을 의미한다. 이게 거짓말이야. 500년 전에 있었어. 파르테논이 기둥을 바깥으로 둘러싸는 페르시아 전쟁 승전의 자부심과 델로스 동맹, 이거 유시민 시죠, 그죠? 이게 거짓말이야. 100% 거짓말, 100%. 그리고 모든 건축사 책에 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죠, 그죠? 왜 바보 같은 주장을 계속 끝없이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난주인가 지난주 계명대에서도 이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지금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 이 파르테논을 또 다루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강의. 그분이 또 똑같이 주장하고 있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신전이고 어쩌고저쩌고. 뭐, 시각 왜곡.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 10분간 휴식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빨리 갈까 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판테온인데요. 네, 건축의 기적 또는 악마가 지은 건축, 뭐 이런 온갖 이야기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 여기 판테온 왼쪽에 보이시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잘 앞뒤가 맞질 않아요. 어떤 부분이 이상합니까? 아까 우리가 파르테논의 경우에도 그랬지만 어떤 부분이 아름답다 또는 뭔가 잘못됐다 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떤 비교 사례들이 있을 텐데 어떤 비교 사례를 가지고 오느냐, 그것도 이제 문제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파르테논을 보면, 그리고 내부에서 올려다보면 다 이제 입을 떡 벌리고 감탄만 하다 오는데, 사실은 이것도 역시 엉터리 작품이에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작품이다. 왜 그런지 조금 이따가 아시게 될 텐데요. 여기서도 저 앞에 이제 판테온이 보이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카프리치오 풍경화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게 이제 연못가에 있기도 하고 바닷가에 또 이런 보면 트라이아누스 기념주, 오벨리스크, 헤라클레스 파르네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저 뒤에 베스타 신전, 한 군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따로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이 한 군데 다 모여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카프리치오 풍경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재들을 자기 마음대로 뒤섞어 놓는 거야. 산꼭대기에 올려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데려다가 같이 끼워 넣기도 하고, 모임 속에. 가령 그랜드 투어라는 이제 여행 프로그램이 있는데 딱 갔다 왔단 말이에요. 갔는데 엽서 하나 사고 싶어. 그림 한 장 구입하고 싶다. 근데 10장을 구입하면 좋겠는데 돈은 한 장 살 돈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사지 않겠어요? 이게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미리 막 그려놓고 팔고. 미술사에서 아주 독특한 장르입니다. 풍경화 중에 카프리치오 풍경. 판테온이 서 있는 곳은 캠푸스 마르티우스인데요. 마르스의 광장, 마르티우스. 원래 뻘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지금 퍼렇게 흘러가는 곳이 티베리스 강이고요. 떼베레 강이고요. 여기가 포rum 로마노. 그 다음에 여기가 대전차 경기장. 여기 이제 늪이 있는 곳이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 자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막 비만 오면 범람해가지고 막 물이 차고 했는데 여기를 싹 대리석으로 덮어가지고 바로 이제 요 자리에
판테온을 세우게 됩니다. 빨간 점이 판테온이고요. 빨간 점 바로 밑에 이게 이제 폼페이우스 극장입니다. 바로 여기서 카이사르가 암살당했죠. 여기에 원로원이 있는데 원로원에서 암살당한 게 아니에요. 원로원은 건물은 여기 있지만 그날은 44년 그날은 원로원을 여기서 개최를 했어요. 여기서 죽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순 엉터리로 써 있고 이런 게 꽤 있어요. 그죠? 자, 지나가고요. 화살표. 동서축, 남북축. 분홍색이 판테온이고요. 분홍색 왼쪽에 스타크눔, 아그리파이. 아그리파 목욕탕. 여러분, 이 류시포스의 조각 작품, 때미는 남자. 그 작품이 바로 이 아그리파 목욕탕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폼페이우스 극장. 바로 이 자리에서 카이사르가 암살당했고요. 세터 율리아. 이곳은 투표소입니다. 판테온. 왼쪽에 보이는 길쭉한 것이 나보나 광장. 바로크의 요람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면 꼭 말굽자석처럼 생겼는데 이게 고대의 전차 경주장이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전차 경주장이 오늘날 나보나 광장으로 변신한 겁니다. 지금도 요 북쪽, 요 건물 지하로 내려가면 하부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요 밑인데요. 하부구조입니다. 이제 판테온으로 들어갑니다. 판테온은 세 차례 지어졌는데요. 처음에는 네모나게 지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동그랗게 지어졌다가, 불나고 벼락 맞고 해가지고, 세 번째로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지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모형이 있고, 앞에 이제 막 건축 중인데, 우산 쓰고 오는 이 양반이 아마 황제 같아요. 사람들은 막 인사하고 절하고. 이분 아니겠어요? 근데 왜 황제가 머리가 곱슬머리에다가 저 수염까지 기르고, 아니 로마 황제는 다 군인 황제냐? 군인 황제. 머리 짧게 깎고 수염 싹 밀고. 하드리아누스가 로마 황제 중에 처음으로 머리 뽑고 수염 길렀어요. 그리스 철학자 흉내를 내더라고. 그리고 요 옆에 요 문으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정명기둥 8개. 처음에 아그리빠가 지었고요. 아그리빠가 그 스페인 원정 갈 때 옛날 이제 로마 군인들 어디 원정 가면 길 닦아가면서 갔잖아요. 공병대가 막강한 공병대를 아그리파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자기 부하들을 이제 돌려가지고 이 판테온을 짓습니다. 근데 불이 나서 이제 싹 타버렸고요.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티투스, 도미티아누스, 베스파지아누스, 이 플라비우스 왕조, 그 세 명의 황제 중에 이제 두 번째인데요. 도미티아누스가 판테온을 다시 지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벽돌을 쌓고 가운데 내부를 나무로 지었어요. 나무로. 지금 우리가 판테온 들어가면 속이 텅 비었죠, 그죠? 전부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껍데기는. 나무로 지었어요. 그리고 벼락으로 이제 무너진 다음에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지은 것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대에 활약했던 다마스쿠스의 아폴로도루스가 지은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곱슬머리에다가 수염 기르고. 그래서 이 양반 때문에 이후에 막 다른 황제들도 수염 기르기 시작했어요. 이 양반이 처음이에요. 앞에 정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M이라고 쓰면 마르쿠스입니다. 마르쿠스 아그리파. L은 루키우스입니다. 루키우스. F는 필리우스예요. 루키우스 아그리파의 아들인 마르쿠스 아그리파. 아빠는 루키우스고 아들은 마르쿠스입니다. 그 아그리파가 코스는 이제 콘술, 집정관이라는 뜻이고요. 테르티움, 세 차례, 3연임 집정관이었던 마르쿠스 아그리파는 루키우스 아그리파의 아들인데 이 양반이 회킷 지었다. 아니잖아요. 하드리아누스가 지은 거 아니야? 하드리아누스가 지었는데 왜 아그리파가 지었다고 써있죠? 하드리아누스는 자기 이름을 안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판테온 건축가, 이걸 남겼고요. 위에 구멍 뻥뻥 뚫려 있는데 왜 그렇죠? 원래는 여기에 멋진 장식, 부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 떨어져서 없고요.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이고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여기 어렴풋하게 아치 같은 게 보이시나요? 여기도 혹시 아치 보이시죠? 그죠? 내부에도 아치가 몇 개 있고, 내부 아치 말고 이 벽 속에 또 아치가 박혀 있어요. 벽 속에. 근데 벽 속에 박힌 아치는 우리가 이제 아치라고 하면 문이잖아요.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요. 저거는 구멍이 없는 아치입니다. 아치가 있긴 한데 안팎을 다 메워버렸어요. 이상한 아치죠, 그죠? 이거는 내부 아치고요. 그래서 무수한 아치들이 구멍이 없는 꽉 막힌 맹꽁이 아치들이 벽체와 지붕 안에 빽빽하게 박혀 있습니다. 내부에서 본 모습. 자, 이거는 지붕이고요. 이것도 구멍 없어요. 빽빽하게 다 들어찼습니다. 이렇게 그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통으로 거푸집을 만들어서 콘크리트를 쏟아 부어서 밑에서부터 차례대로 쏟아 부어요. 그래서 양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천장 내부, 그러니까 내부로 들어갔을 때 암벽 천장의 사각형, 계단형 격자의 거푸집입니다. 자, 이런 순서로 올라갔고요. 지붕이 너무 무거우면 지붕이 이제 둥그러니까 뼈쪽에도 마찬가지지만 누르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밀리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밑으로 이제 누르는 힘은 돌이나 벽돌, 콘크리트 이런 것들이 잘 버팁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밀리는 순간 인장력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바깥으로 밀리는 힘을 추력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받쳐줘야 된단 말이야. 바깥에 어떤 식으로 벽체를 두껍게 하든 뭘 받치든 해서 받쳐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고 가능하면 지붕을 좀 가볍게 제작을 해야 된다. 경량화. 그래서 5가지 서로 다른 재료로 갈수록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가벼운 재료를 썼어요. 우리가 책에 보면 판테온 천장 돔 안쪽에 항아리를, 속이 텅 빈 항아리를 많이 집어넣었다. 아닙니다. 안 넣었어요.
그거는 그 다음 세기부터 시도되기 시작합니다. 판테온 2세기 초까지는 항아리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비파괴 검사 다 했습니다. 항아리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건 지나가고요. 지나갑니다. 자, 지붕에는 원래 동판을 씌워가지고 번쩍번쩍하게 닦아서 멀리서 보면 막 눈이 부셨다고 그래요. 로마의 7 언덕 번쩍번쩍 했답니다. 싹 뜯어가지고 로마 베드로 대성당 교차부에 베르니니가 제작한 발다키노 있잖아요. 꿈틀꿈틀 뭐 이러고 있는 그 기둥 4개 발다키노가 있는데 그게 이제 솔로몬의 기둥이라고 해요. 솔로몬의 기둥이 이렇게 꾸불텅꾸불텅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따서 만들었는데 거기 다 갖다 쓴 거예요. 이거 다 뜯어다가 그거 갖다 쓴 거예요. 갖다 쓰고 이제 남았어요, 많이. 남은 건 어디 있느냐? 요 위에다가 이렇게 보관해, 요 위에다. 그 이제 쓸 때마다 또 갖다 쓰고 그랬죠.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없더라고요. 자, 지붕에 돔 바깥에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을 스텝링이라고 하는데 저는 고리 계단, 고리처럼 생겼기도 하네. 고리 계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고리 계단은 이 바깥으로 밀리는 힘을 잡아주는, 잡아서 밑으로 이제 누르는 힘으로 변환시켜주는 일종의 고딕 대성당으로 치면 공중부벽 같은 역할을 맡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기야 소피아 돔인데요. 훨씬 좁아요. 파르테논은 43m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32m밖에 안 돼요. 중앙돔이. 근데 이것도 역시 바깥으로 밀리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이 왼쪽이 돔이란 말이야. 이 밀린 거 아니야? 이 밀린 거 보이시죠? 밀릴 때마다 막 떨어져요. 그러면 또 땜질하고 색칠하고 맨날 그러고 있는 게 지금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밀린 게 보이고요. 판테온은 단 한 번도 금이 가거나 물이 샌 적이 없다. 아닙니다. 많이 금 갔어요. 물 많이 샜습니다. 지나가고요. 자, 그렇다면 판테온 이전에 네로 황제의 황금 궁성에도 판테온과 비슷한 원형돔 가운데 구멍 뻥 뚫리고 그런 게 있었는데, 옥타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네로 황제의 황금 궁성 이전에 판테온 양식이 존재했을까요? 판테온은 2세기 초고. 예? 기원전 1세기 중반입니다. 판테온보다 170년 앞서서 바이아, 나폴리 서쪽에 머큐리 신전. 원래는 이제 수영장이야. 신전 아닙니다. 이름 잘못 붙인 거야. 머큐리 신전이 직경 21cm인데, 21m인데, 기원전 50년경, 후기 공화정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구조물들도 비슷한 것들이 있지만, 이거는 다 하드리아누스 시대예요. 같은 시대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머큐리 신전. 실제로는 수영장. 내부 모습입니다. 지금도 물 고여 있어요. 21m밖에 안 되지만, 절반밖에 안 되죠. 그죠? 그렇지만, 똑같이 콘크리트로 양생한 돔 구조입니다. 자, 오른쪽 위고요. 오른쪽 위에 요 놈이고요. 요 놈하고 요 놈은 하드리아누스 시대입니다.
자, 판테온의 정면부 기둥 문제.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여러분 혹시 좀 이상한 점 없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라고 질문했던 겁니다. 원래는 15m짜리를 주문했어요. 근데 현지 사정 때문에 12m짜리가 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12m짜리를 박아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이제 어긋나기 시작한 거죠, 그죠? 왼쪽이 원안이고요, 오른쪽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짧은 기둥이 와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15m짜리가 왔으면 밑에처럼 됐을 거예요. 여기서는 이 벽뒤 일치하잖아. 딱딱 맞죠, 그죠? 이거 뭐죠? 이놈이 왜 여기 바보가 된 거예요. (15m) 오는 줄 알고 이거 딱 만들어 놨는데. 자, 그 다음에 정면에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뭔가 좀 부실해 보이지 않아요? 다리는 너무 부실하고 머리는 너무 무겁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파르테논과 비교해 보십시오. 파르테논과 아래쪽, 위쪽 판테온. 위에는 파르테논, 아래는 에기나 아파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황금비례, 아래쪽은 판테온입니다. 기둥 좀 보셔. 너무 가늘지 않아요? 너무 부실합니다. 하체가 너무 부실해요. 상체는 어떻습니까? 또 너무 가분수죠, 그죠? 불안해요. 자, 바닥을 봅시다. 바닥은 4가지 또는 5가지 색의 대리석을 썼는데요. 자,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고 그 안에 원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의 장식 패턴, 벽체 또는 바닥, 앞서 선대 트라이아누스 시대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이 색깔들, 자주색, 이게 바남인데요. 자주색은 포르피리우스, 바남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왔고, 흰색은 소아시아에서, 노란색은 누미디아, 회색은 카르타고, 초록색은 그리스에서 갖고 왔어요. 아니, 이태리에도 시칠리아나, 까라라 대리석, 온갖 데서 대리석이 나왔는데 왜 딴 나라에서 이걸 가지고 오죠? 바로 로마가 주도하는 세계의 평화, 팍스 로마나 또는 세계의 화합, 콩코르디아의 의미를 담은 거예요. 그 안에다가. 이거는 르네상스 때까지 됐고요. 파르테논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한양대 건축학과 교수가 쓴 책인데요. 비 옵니다. 빗물 구멍 있어요. 그리고 판테온 지하에는 첫 번째 판테온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조성되어 있는 늪지 물을 빼기 위한 배수로가 있어요. 배수로가 2줄이 나 있습니다. 글로 바로 직접 통해요. 그래서 비 오면 이거 밀대로 이렇게 아저씨들이 와서 밉니다. 공화정 시대 하수시설이 묻혀 있습니다. 눈을 오클루스라고 하는데요. 눈처럼 보여요. 눈동자. 위에서 내려다보고 밑에서 올려다봅니다. 다시 위에서 내려다볼까요? 판테온의 바닥부는 중앙이 살짝 솟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청소, 빗물 청소. 그뿐만 아니라 모든 톨로스 건축, 원형 신전 건축 있잖아요. 델피에 있는 아테나 프로나이아 신전, 원형 신전입니다. 가운데가 불룩해요. 여러분,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 아시죠? 광장 중앙이 불룩합니다.
로마의 미켈란젤로 광장, 캄피돌리오 광장 역시 가운데가 뿔룩해요. 판테온 바닥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건축을 만들었냐? 구의 심볼릭이 왜 여기 건축에 적용이 되느냐? 키케로, 데나투라, 데오리움, 신들이 본성, 구는 신성한 지혜의 표현이랍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규칙적인 움직임과 견고한 질서는 구의 형태를 가진다. 여기에 뭔가 우주적인 의미가 있네요. 해와 달, 구멍 위로 막 해와 달이 지나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천장 격자. 빛이 쏟아져 들어오면, 여러분 혹시 이 선 보이세요? 부채살처럼 생겼는데, 빛이 이쪽으로 이제 비치고 있지만, 이 종렬과 행렬이 만들어내는 빛이 계단들이 있어요. 천장의 격자는 종 5열 횡 28열입니다. 해와 달을 합해서 7행성, 그 다음에 고대의 횡 28열, 28은 완전수였는데요. 우주적인 수, 신비의 수라고 정의합니다. 이 네 개의 수, 6, 28, 496, 8128이 완전수입니다. 자, 천장격자의 조형적 질서는 시간의 지휘에 맞춰서 빛과 그림자의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것처럼 보인다. 제가 마치 지휘자가 된 것 같아요. 또는 오클루스를 관통해서 세상을 비치는 빛이 필멸의 운명들을 어둠으로부터 벗겨내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 격자 하나하나가 계단을 갖다가 파가지고 한 칸, 두 칸, 세 칸 이 계단을 파가지고 깊이 환영을 생성하고 있어요. 깊이. 그냥 네모를 파놨으면 저렇게 실감나지 않았을 겁니다. 깊이 환영을 준 다음에 이 어둠을 일부러 여기다가 뿌려놓고 그 다음에 빛을 쏘인 다음에 이 어둠을 갖다가 탁탁 벗겨내는 거예요. 필멸의 운명이 뭡니까? 인간. 판테온을 왜 지었죠, 근데? 아그리빠가 아우구스투스의 가문, 선조들을 위한 납골당을 지어놓은 게 바로 최초의 판테온이었습니다. 최초의 판테온. 납골당이에요, 납골당. 그게 첫 번째 아이디어였어요. 그렇지만 그 첫 번째 판테온은 사라지고 두 번째 도미티아누스도 타버리고 세 번째로 짓긴 했지만 여기에서도 그런 의미가 있는데 빛과 어두움의 게임이 있어요, 여기 안에. 추분 동지하지. 판테온보다 50년 앞서 지어진 네로 황제의 황금궁성, 역시 콘크리트입니다. 황금궁성 네로 황제 천장에서 빛이 비춰졌는데요. 빛은 네로 황제의 즉위식이 있었던 10월 13일 정확하게 이 옥타곤의 입구를 비춥니다. 그리고 태양 공전에 따라서 1년 동안 위치를 바꿔요. 판테온하고 똑같아요. 판테온에 앞서서 네로 황제의 황금궁성이 최초로, 로마 건축 중에 최초로 태양의 공전 시스템을 건축의 언어와 연결시킨 거예요. 콜룸바리움. 콜룸바. 비둘기란 뜻입니다. 콜룸바리움. 비둘기집. 비둘기집에 누가 사나요? 비둘기 안 살아요. 집단묘를 콜룸바리움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집단묘인데요. 보통 딱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생겨서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얹어놓고 했잖아. 이 뚜껑 떼면 밑에 항아리 속에 이제 파묻혀 있어요. 거기다 뼈 넣고 뚜껑 올리고 그 다음에 뚜껑 위에다가는 이 고대 로마인들 기원전 2세기 중반서부터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데 빨간 밀랍을 사람이 죽으면 데스 마스크 밀랍으로 떠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점토를 구운 다음에 올렸다. 집에다가 모시고 또 저기다 모시고. 이게 이제 콜룸바리움이라고 그래요. 비둘기 집이라고 그래요. 콜룸바리움. 여기 뚜껑이 있네요. 그죠? 장식도 하고요. 자, 뭔가 이게 어떤 느낌이죠? 판테온하고 너무 닮지 않았나요? 콜룸바리움? 아까 제가 오클루스를 통해서 비치는 빛이 필멸의 존재들을 어둠으로부터 벗겨낸다. 어떤 우주적인 의미, 삶과 죽음, 죽음과 부활. 아니, 고대 부활이 있느냐? 고대 부활만 해요. 많습니다. 플루타크 영웅전을 보면 부활 얘기 많이 나옵니다. 로물루스도 부활했어요. 보세요. 콜룸바리움인데 마치 콜로세움의 반구형 도움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들어가는 돌입구고요. 두 개의 하늘. 이곳은 티투스 개선문의 암벽천장입니다. 네모난 격자 장식들이 보이고요. 이곳은 막센티우스 바실리카의 암벽천장인데요. 팔각형. 아까 판테온은 사각형이었죠. 이건 이제 팔각형입니다. 아마도 라파엘로 아테네 학당은 여기서 빌려온 것 같아요. 육각형, 팔각형. 다르긴 하지만 구조 닮았습니다. 자, 그런데 판테온의 격자는 뭐가 문제냐? 격자가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다르죠, 그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왜 다를까요? 무슨 의미입니까, 저게? 자, 조금 전에 봤던 막센티우스 바실리카. 달라요? 안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이거. 판테온은 달라요. 막센티우스는 안 다릅니다. 우리가 시점을 비스듬하게 봤을 때 찌그러져 보이잖아요. 시점의 왜곡을 유도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반구의 중심은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점에서 본 격자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 이 격자는 시점이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어느 정도로 내려가냐면 판테온의 천장 격자는 건축물, 그 바가지 뚜껑 비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데요. 계단 형태의 내부를 갖고 있고요. 격자 내부의 계단 구조는 각 단계의 비례가 다르게 단축법적으로 제작됐습니다. 격자의 계단의 단축법은 관찰자에게 더 가파른 시점에서 더 밑에서 까마득하게 올려다보는 듯한 착시를 일으켜요. 다시 말해 판테온 천장의 단축법적 격자가 관찰자에게 요구하는 시점은 우리가 이제 바닥면에 서서 올려보고 있는데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그런데 격자를 보는 순간 격자 계단, 단축법적 재현을 보는 순간 우리가 땅 밑으로 꺼져버리는 거야. 하지만 관찰자는 판테온 바닥면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판테온 바닥면에 발을 딛고 서서 천장을 올려다보는 관찰자는
격자가 요구하는 또 하나의 천장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실제 판테온과는 다른 천장입니다. 관찰자는 격자 계단이 비례 왜곡이 유도하는 착시 효과에 의해 둥근 천장의 중심이 오클루스 더불어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또 하나의 천장이 존재하는 것을 느낍니다. 돔의 중심인 오클루스가 실제하는 물리적 중심이라면 하늘에 붙어있는 140개의 단축법적 격자는 또 하나의 중심, 또 하나의 시점을 요구하는데요. 완벽한 구체의 판테온 내부 공간. 그 내부 공간의 중심점은 지상 20m예요. 근데 천장의 시각적 왜곡된 단축법적 격자 계단들이 제기하는 공간적 비례적 불일치는 완전한 구가 우리에게 주는 신성한 건축적 질서와 규칙의 완전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단축법적으로 재현된 천장 격자는 눈에 보이는 오클루스보다 더 높은 곳에 존재하는 비가시적이고 초월적인 또 하나의 중심을 관찰해요. 그 중심이 뭘까요? 로뮬루스예요. 로뮬루스. 판테온이 지어진 장소가 로뮬루스가 죽고 부활한 바로 그 자리에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로뮬루스는 신이 됐어요.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대응 시점을 가진다. 가시적인 그리고 초월적인. 판테온의 하늘은 두 개의 천장과 두 개의 오클루스를 간다. 어둠이 지배하는 밤하늘과 태양이 지배하는 빛의 하늘이 판테온 건축의 핵심이다. 판테온의 설계자 아폴로도루스의 의도는 관찰자가 올려다보는 하늘과 신격, 신이 된 로뮬루스가 내려다보는 하늘, 곧 두 개의 하늘이다. 격자는 파란색으로 칠했고 금빛별을 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기록, 로뮬루스가 죽자 독수리 두 마리가 날아와서 하늘로 내려가요. 로뮬루스가 55세 되던 해 죽어서 신이 됐습니다. 오비디우스 기록이에요. 죽어서 아버지인 마르스 신에게 돌아갔고 로뮬루스는 퀴리누스 신이라고 불리게 됐다. 이제 퀴리누스 신이 된 거야. 캠푸스 마르티우스에서 그 나보나 광장 거기서 부하 장병들이 퍼레이드를 보던 중 까르릉 하더니 세상이 깜깜해지고 호물루스가 호련히 사라졌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아그리빠가 판테온을 세웠다라고 루키우스 바로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을 보면 예수님 이전에 호련히 사라지고 그 다음에 며칠 뒤에 부활해가지고 친구들하고 대화, 이런 영웅들의 사례가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그 당시 이제 하나의 클리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로뮬루스의 시점입니다. 저 위쪽에. 노뮬루스. 아그리빠 판테온. 자,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독수리가 팍 날라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옛날 그런 기록들이요. 왼쪽이 두 번째 나무로 지은 판테온. 지나가겠습니다. 아치 역사 지나가고요. 최초의 아치는 기원전 2100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두브랄 마 신전입니다. 두브랄 마 신전. 바로 이거예요. 이 아치가 현재 남아있는 최초의 아치입니다. 지구라트에 있고요. 첨형 아치도 등장하고요.
첨양아치. 고대 그리스에는 아치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델로스 극장 앞에 있는 지하 저수조, 아치죠, 그죠? 아치 보입니다. 저기 아치가 있고요. 그보다 이전에 청동기 시대, 기원전 1100년, 1200년 이때도 저수조는 있었지만 이건 아치는 아니죠. 네, 아치는 아닙니다. 올림피아 스타디온에도 아치가 있고요. 자, 반원형 아치 이전에 그리스에는 첨두 아치가 존재했습니다. 기원전 1400년, 미케네 1200년, 아트레우스 보고 1250년 아치들이 존재했습니다. 아치. 로마의 아치는 에트루리아로부터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에트루리아는 기원전 7세기 말 이미 완벽한 아치 공법을 실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하수로 클로아카 마시마의 아치인데요. 이 다르퀴누스 프리스쿠스 양반은 로마하고 에트루리아하고 이제 서로 번갈아가면서 왕할 때 에트루리아 왕이에요. 양반이 지은 거예요. 클로아카 마시마 통로고요. 지금 남아있는 에트루리아 아치의 가장 완전한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아치의 발명가치나 두블알마서부터 시작해서 아치, 둥근 아치, 첨두 아치, 그 다음에 교차국룡. 이런 게 이제 교차국룡인데요. 십자가 모양으로. 교차국룡은 헬레니즘 시대, 델피에 있습니다. 델피에 기원전 3세기 말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치와는 별개로 콘크리트로 콜로세움을 지었잖아요. 네로 황제 황금궁도 콘크리트. 이 콘크리트 구조물은 포츠올리 콘크리트인데요. 화산재, 생석회, 물을 섞어가지고, 근데 바닷물에 부식이 돼도 점점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쪼개지면 자기가 알아서 또 다시 붙습니다. 그런 콘크리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포츠올리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거대 건축물이 가능했는데 이게 공화정 말서부터요. 교차국룡, 테오도리쿠스 교차국룡의 사례고요. 자, 포츠올리 콘크리트는 서기 1세기 플리니우스의 기록을 보면 바닷물에도 이게 삭질 않는다. 점점 더 단단해진다. 이렇게 써놨어요. 생석회 화산재 가루를 1대3으로 섞었다. 이게 이제 사이언스지에 실린 석회 쇠설암, 이 핵심 물질인데요. 균열이 생겨도 자가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곰브리치의 경우에 서양 미술사에서 고대 로마 거대 건축물이 아치의 발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네, 이보다는 포츠올리 콘크리트 덕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아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치 구조물은 우리가 봤듯이 두블알마 지구라트에서부터 고대 그리스에도 존재했었고요. 외형만 아치입니다. 사실은 속에는 콘크리트예요. 이게 이제 곰브리치 서양 미술사인데 그리스 건축에서는 아치가 별로 역할을 못했다. 거의 전혀 역할을 못했다. 돌을 이렇게 쌓아서 아치 만드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업적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로마, 다리, 수로 그리고 이 아치로부터
바가지 모양으로 생긴 돔형 건축을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 그래서 아치에서 돔이 나왔고 그 중에 가장 경이로운 것이 판테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 엉터리로 쓰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리스에도 아치가 있었고요. 더 이전에도 있었고요. 그리스에도 로마 에트루리아보다 700년, 800년 앞서서 존재했었고요. 곰브리치는 로마인들이 아치에서 궁융천장 또는 반구형, 돔형 천장이 탄생했다. 그리고 판테온이 가장 뛰어난 사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1250년 그리스에 이미 궁융천장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는 아치를 이용해서 뭐 많은 것을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거대 건축물, 거대 공간은 보조올리 콘크리트입니다. 아치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궁융천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아치에서 진화됐습니까? 요 껍데기만 아치처럼 생겼지만 속에는 통으로 콘크리트가 들어간 거예요. 콘크리트. 판테온을 쪼개서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쪼개진 건축물이 있습니다. 토르 데 스키아비. 판테온도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아치입니까? 콘크리트예요. 궁융형 천장. 100%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예요. 벽돌은 장식입니다. 껍데기요. 판테온 요약. 판테온은 세 차례 지어졌고요. 아치 건축이 아닙니다. 벽자 안에 부분 보강 소재로 많이 심었습니다. 판테온을 가능하게 한 것은 콘크리트고요. 지붕 안에는 암포라가 들어있지 않다. 이게 너무 쉬운 말이지만 딴 사람들이 하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걸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씩. 판테온은 신전 건축인데 수영장 건축, 아까 바이아이에 있는 머큐리 신전 있잖아요. 결합체다. 판테온은 아폴로도로스의 구상과 달리 15m를 주문했는데 12m짜리가 오는 바람에 비례가 엉망이 됐다. 기둥은 가늘고 박공부는 커서 가분수처럼 보이다. 천장 눈구멍으로 빗물 들어옵니다. 비 내려. 판테온의 천장 격자는 시각 착시와 거리 착시를 일으킨다. 판테온 천장은 개선문 천장과 콜룸바리움의 천장을 연상케 한다. 판테온 건축은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갖는다. 판테온이 건축된 장소는 창건시조 로물루스의 승천이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판테온 천장의 격자 내부에 단축법적으로 제작된 계단 구조는 두 개의 하늘을 재현하며 이것은 가시적인 하늘과 초월적인 하늘이다. 자, 마지막으로 곰브리치의 삽질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예, 곰브리치 책인데요. 서양 미술사. 왼쪽에 판테온 그림, 파니니. 오른쪽에는 베스파지아누스. 이거 엉터리입니다, 이거. 여기 금간 거 보이시죠, 여기? 요거만 오리지널이고, 요 부분을 복원을 했는데, 이제 이 엉터리로 복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은 파니니 코펜하겐이라고 이제 써 있는데요. 이 그림입니다. 파니니라고 썼는데, N 하나입니다, N. 파니니예요, 파니니. 파니니 아니에요. 이 그림입니다. 높이 140cm. 이 그림을 책에다 도판으로 떡 싣고 있어요. 이거 엉터리 그림이야. 가짜 그림입니다. 이런 가짜 그림을 책에다가 싣고 수십 년 동안
천만 권을 팔아먹은 거예요. 천만 권을. 자, 이 코펜하겐 판테온을 봅시다. 바닥이 미로 패턴이에요. 실제 판테온은 아까 우리가 대리석 봤잖아요. 정사각형 바둑판처럼 있었죠. 이게 코펜하겐이에요. 코펜하겐 바닥 어떠죠? 동심원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실제 판테온이란 말이에요. 코펜하겐 판테온은 곰브리치 도판, 코펜하겐 판테온은 대리석 바닥 패턴이 실제와 다르다. 또 하나 다른 점은 천장 격자 그 틀에 별이 추가됐습니다. 파니니는 3, 40년대에 집중적으로 판테온을 많이 그렸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게 8점이에요. 바닥 대리석이 전부 바둑판이에요. 그리고 격자 틀에 별도 없습니다. 근데 곰브리치가 쓴 코펜하겐 판테온만 바닥이 바둑판이 아니고 별이 있어요. 자, 밀러 시드니의 동판화입니다. 이 바닥 좀 보죠. 천장 보죠. 천장에 격자 틀 사이에 여기 별 보이셔? 코펜하겐 별 붙어 있어요. 동판화 미로 패턴입니다. 코펜하겐도 미로 패턴이에요. 빛의 방향, 네, 인물 전부 다 일치합니다. 곰브리치는 코펜하겐 버전을 인용하는데 이 그림은 1760, 65년 사이에 그려진 거죠. 파니니는 판테온 내부를 여러 차례 그리는데 현재 8점 남아 있고요. 코펜하겐 판테온은 파니니가 그린 다른 모든 판테온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닥 대리석 패턴, 천장 격자의 별 장식. 별은 이 격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격자 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 지워졌지만. 코펜하겐 판테온은, 곰브리치 도파는 1751년 판테온 동판화를 다시 유화로 뺏겨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동판화가 자신의 창의에 따라서 조금씩 수정을, 동판화들은 원래 정교한 작업 좋아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좀 덧붙이고 세밀하게 막. 코펜하겐은 파니니 원작 아닙니다. 파니니 원작을 뺏기면서 동판화가가 창의적으로 수정을 가했는데 그것을 보고, 동판화를 보고 어떤 다른, 이름 몰라요? 다른 세밀화가가 동판화를 보고 유화로 옮겨 그린 그림이에요. 만에 하나 파니니 원작이 맞다, 코펜하겐이 맞다면 파니니는 죽기 직전에 75세에 죽었는데 그 나이에 그걸 이제 그리고 있었다는 얘기야. 자기가 아는 판테온과 전혀 다른 판테온을 그렸다, 이런 주장이 되는데요. 파니니는 아마 무식해서 잘 몰라서 그랬겠죠, 그죠? 곰브리치 서양미술사의 도판 설명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 돼요. 파니니가 그린 판테온 내부,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인데요. 바닥 보시오, 바닥. 바둑판이죠? 천장에 별 있어요? 별 없잖아요. 클리블랜드 바둑판이고 천장에 별 없습니다. 바둑판 별 없고 바둑판 별 없고. 근데 코펜하겐은 이제 바닥이 이 모양이에요. 코펜하겐 이 인물 기둥 보셔, 기둥. 기둥에 뭐 덕지덕지 묻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상합니다. 사람 옷주름 처리한 거 보세요. 붓으로. 사람 얼굴. 이게 코펜하겐이고 이게 파니니예요. 파니니 이 워싱턴이 더 작아. 120cm밖에 아까 그건 140cm잖아요. 그림 사이즈도 더 작은데 더 정교합니다. 자, 코펜하겐을 봅시다.
상티스 에이우스. S. 요 S 좀 보세요. S가 하체가 좀 빈약하죠, 그죠? 하체가. 그리고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T자 보세요. T자는 요 끄트머리가 바깥으로 이렇게 팔랑거리고 있어요. S는 하관이 약하고, T자는 바깥으로 뻗쳐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특징도 많아요. 워싱턴, S 보세요, S. 하체가 빵댕하죠, 그죠? 하체. T 어떻습니까? 바깥으로 빠졌어요? 안으로 이렇게 딱 오므려져 있잖아요. 같은 작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코펜하겐. 붓질을 덕지덕지 해놓은 느낌이 듭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비 오고 시멘트 떨어질 때마다 땜빵한 거, 이 땜빵한 느낌 딱 나잖아요. 색깔도 한 가지 색, 두 가지 색, 세 가지 색, 네 가지 색을 썼어요. 땜빵 위에다, 죄송합니다. 땜빵 위에 또 땜빵하고. 땜빵을 했다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죠? 이건 뭡니까, 이거? 파니니는 초인류 화가예요. 이거는 초인류 화가의 솜씨 붓질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선 처리한 거죠. 삐뚤빼뚤, 굵었다, 가늘었다, 굵었다. 이거하고 이게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선 좀 보죠. 삐뚤빼뚤. 결론. 코펜하겐 판테온은 파니니가 여러 점 남긴 판테온보다 사이즈가 월등히 크다. 그런데 붓질은 조잡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림 속 라틴어 알파벳의 특징도 전혀 다르다. 파니니 그림으로 보기 힘들다.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들 정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비너스와 고대 조각, 라오콘 이렇게 다루겠습니다.